서쪽에 뉴저지주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황인종,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가 뉴욕주의 서쪽인 뉴저지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수대교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대교 남단 간판 보이시죠? 1994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25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성수대교 남단입니다. 그 뒤로 재건설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저지 보이즈입니다. 보이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좀 감퇴되는데 저는 골똘히 생각하면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직 치매 초기는 아닙니다. 자,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저지 보이즈입니다. 저지 보이즈. 그 다음에 그 옆에 펜실베이니아주는 동쪽 끝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서쪽 끝에 철강도시 피츠버그가 있고 그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있는데요. 제가 그 미국 작년 8월 말에 그곳 여행할 때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호텔에서 잤었습니다. 그 근처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허쉬 초콜릿 공장 본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는 동쪽 끝에 필라델피아가 미국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던 독립선언이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이죠. 펜실베이니아의 동쪽 끝에 필라델피아에서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짜 독립선언일입니다. 독립선언이 있었던 장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 초창기에 미국의 수도가 지금은 워싱턴 DC인데요. 초창기에 1785년부터 1790년까지는 5년 동안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1790년부터 1800년까지는 10년 동안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고요. 그 뒤로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이 됐죠.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와 미국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주가 토지를 각각 기부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 각각 16km 정사각형에 가까운 면적의 땅이 확보돼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연방의회 의사당 등이 건설돼서 1800년경에 미국의 수도를 지금의 워싱턴 DC로 옮겼기 때문에 워싱턴 DC가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된 건 지금부터 224년 정도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가 최초에는 뉴욕이었고,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지금의 워싱턴 DC로 수도를 이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뭘까요? 바로 로키입니다. 로키, 워낙 매우 유명하죠.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의 복싱 영화 로키, 그게 펜실베이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델라웨어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연방에 최초로 가입한 주입니다. 델라웨어주. 제가 지금부터 약 한 5개월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했는데요. 그 내용에 언급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미국 연방에 최초로 가입했던 주가 델라웨어 주입니다. 바로 뉴저지주의 남쪽에 있는데요. 또 서쪽에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있고요. 자, 델라웨어 주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 델라웨어 주 윌밍턴 시가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개인 집이 있는 장소고요. 그곳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도, 지금부터 52년 전에 연방 상원 의원에 미국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만 30세 생일을 약 한 2주 앞둔 시점이었죠. 만 30세 생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이었던 1972년 11월 초에 미국 헌정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만 30세 가까운 그 시기에 미국 헌정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동호대교입니다. 자, 동호대교 남단까지 뛰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동호대교이고요. 그 다음에 윈드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상스키. 자, 동호대교 남단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동호대교 남단까지 한 200m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곳에서 1972년 11월 초에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델라웨어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고, 그 뒤로 상원 의원 임기 6년을 6번을 하셨죠. 66에 36년 동안 델라웨어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하셨습니다.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 윌밍턴 시의 사저 개인 집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재선 포기 1968년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56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이 있었는데요.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 논란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하셨는데요. 개인의 욕심보다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겠고요. 자, 동호대교 남단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동호대교 남단, 동호대교 간판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제가 달려왔던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 그 다음에 다시 동호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 여의도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좀만 가면 잠원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잠원 한강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몇 킬로 지점이냐면 몇 킬로 지점 표지판이 원래 있는데요. 자, 여기 동호대교 남단. 여기에서 반환을 하면 이제 왕복 15km, 편도 7.5km 지점입니다. 자, 동호대교 남단입니다. 자, 동호대교 남단,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동호대교 남단에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리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리턴, 반환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동호대교 남단입니다. 동호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잠실 나들목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25분입니다. 자, 현재 52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9시 25분입니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잠실 나들목에서 8시 35분 정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꽤 시간이 이렇게 되지. 자,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25분입니다. 9시 25분. 네, 맞습니다. 9시 25분입니다. 9시 52분이 아니라 9시 25분입니다. 자, 아까 잠실나들목에서 8시 한 35분에 출발했고, 지금 9시 25분이니까 한 50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자, 달리면서 말을 하면서 영상 촬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있고, 말을 하면서 달리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30도 정도 이 폭염 속에서 뛰는 것도 어려운데 말을 하면서 달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사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제 반환점 후에는 제가 서쪽에 있는 동호대교를 출발해서 동쪽에 있는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금이 아침 9시 27분 시간대여서 햇볕을 받으면서 가니까 제 얼굴이 역광이 아니라 순광입니다. 순광. 그러니까 제 얼굴 셀카를 촬영하면서 달리면 제 얼굴이 이제 역광이 아닌 순광이니까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델라웨어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방 상원 의원을 6번 3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11월 초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2009년 초까지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6번, 임기 6년에 연방 상원 의원을 6번 했으니까 36년 했는데요. 연방 상원 의원 처음 취임했던 때가 1973년 초죠. 그로부터 2009년 초까지니까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했고요. 그 뒤로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셨죠. 8년 동안. 부통령을 하신 기간이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을 했고, 드디어 2020년에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임기를 3년 반 정도 수행하셨는데, 작년 4월경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셨다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증폭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접으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대타로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1964년 10월 20일 생이니까 이제 올해 10월 20일이면 만 60세가 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됐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욕심보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용단 결단을 내리신 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그 멸사봉공의 정신에 깊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아픈 가족사가 뭐냐면 1972년 11월 초에 미국 헌정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1942년생이신데 1942년 11월 20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30세를 약 2주 앞둔 시점이었던 1972년 11월 초에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에 처음 당선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약 한 3, 4주 후에, 약 한 달쯤 후에 가족분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가
이남 일녀였습니다. 이남 일녀. 그리고 부인이 계셨는데요. 그래,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972년 12월 초죠. 그때, 가족분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분들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연방상원의원 취임을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승용차를 타지 않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인, 그 다음에 2살짜리 아들, 또 1살짜리 아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딸, 이렇게 총 4식구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따님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살짜리 아들, 2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차남하고 장남 두 사람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연방상원의원도 취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에서 용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슬픔도 줄어든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주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중상을 입은 장남과 차남이 입원해 있는 1살짜리 차남과 2살짜리 장남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서 1973년 1월 20일경에 델라웨어주의 연방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성수대교 남단인데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 그래서 장남, 2살짜리 장남과 1살짜리 차남이 입원해 있는 그 중상을 입어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서 델라웨어주의 연방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픔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중상을 입어서 회복 중인 장남과 차남의 간호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을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제목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살짜리 차남, 2살짜리 장남의 회복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선됐던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윌밍턴 시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거리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까지 무려 36년 동안 연방상원의원 임기 6년에 연방상원의원 6년 총 36년 동안 6번 임기 6년에 연방상원의원 총 6번을 했는데요. 그래서 6 곱하기 6, 66, 36년 동안 그러니까 1973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연방상원의원 생활 36년 동안 열차를 타고 통근을 하셨답니다. 열차를 타고. 정치인이다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의장 활동하고 야근을 하고 그러면 수도 워싱턴 DC의 호텔에서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6년 동안 1973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36년 동안 연방상원의원 36년 생활 동안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아들과 장남과 차남을 간호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셨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77년경인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대형 교통사고 때부터 약 5년 정도가 지난 77년경에 지금의 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부인과는 사별하시고 지금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재혼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 바이든 여사는 전 남편이 미국의 프로 스포츠 선수 출신인데 전 남편과 결혼 생활 길게 하진 않았고 이혼을 하시고 1977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을 하신 거고, 질 바이든 여사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혼 후에 1980년경에 따님을 한 명 탄생시키셨죠. 그런데 그 뒤로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이 2015년경에 대략 2015년경으로 기억합니다. 델라웨어주의 주 법무장관이었는데요. 연방 법무장관이 아니라 델라웨어주의 주 법무장관을 하다가 뇌종양으로인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차남이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헌터 바이든이죠. 헌터 바이든. 차남이 그 마약을 소지했다라는 혐의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자, 차남 헌터 바이든이 첫 번째 부인의 유일한 친생자이시고, 두 번째 부인인 현 질 바이든 여사의 친생자는 바로 1980년경에 탄생한 따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우리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판이라는 게 배심원 제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배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도입하긴 했어도 배심원들의 그 편결이 판사를 구속할 수는 없죠.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사가 판단했을 때 무죄면 무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배심원들의 의사에 판사가 구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배심원들의 편결에 판사가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무죄 편결을 내리면 무죄로 석방되는 거고, 배심원들이 유죄 편결을 내리면 판사는 형량을 징역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판사는 형량만 정합니다. 그게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한국의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을 하던 시절에 배심원으로 추첨이 되셨습니다.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법정에. 그래서 그 당시에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법원에 부통령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2-3시간 대기하시다가 최종 배심원 명단에서는 빠져가지고 다시 수도 워싱턴 DC로 복귀해서 부통령 직무를 수행하시는 선례가 있을 정도로 준법 정신, 컴플라이언스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자, 그 배심원은 4가지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당첨이 되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자, 배심원은 4가지의 직업은 국가 안보, 그 다음에 치안, 국민의 생명, 이런 국가의 안전, 이런 걸 다루는 직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 국방을 다루는 군인,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그 다음에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수, 그 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이 4가지 직업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 그 다음에 의사, 이 4가지 직업을 제외하고는 배심원에 당첨이 되면 다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어서 현직 부통령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법 차원에서 델라웨어주
뉴캐슬 지방법원의 배심원으로 출석했다가 최종에서는 이제 선정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신 선례가 있을 정도로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델라웨어주 제가 작년에 8월 말에 미국 여행할 때 델라웨어주의 휴게소를 건넜습니다. 휴게소에 54인승 전세버스가 멈췄는데요. 그때 휴게소의 대형 간판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델라웨어주라고 대형 간판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델라웨어주. 원래 태어나신 곳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병원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정치 활동은 델라웨어주에서 하셨습니다. 자, 이상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파이트 클럽입니다. 파이트 클럽, 뭐 싸움 클럽, 뭐 그런 의미겠죠. 파이트 클럽, 우리가 파이팅 하지 않습니까? 파이팅, 잘 싸워라. 파이트 클럽, 그게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메릴랜드주에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애너폴리스에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육군사관학교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포인트라고 하죠. 웨스트포인트가 미국 뉴욕주 북쪽에 있는데요. 허드슨강 중류 정도에 있습니다. 그곳이 뉴욕의 웨스트포인트인데요. 그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맨해튼에서 허드슨강을 거슬러 올라서 중류 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웨스트포인트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있고요. 해군사관학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에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는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곳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미 우주 방위사령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군사관학교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메릴랜드주로 와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애너폴리스가 메릴랜드주에 위치하고 있고, 메릴랜드주에 볼티모어도 있죠. 볼티모어. 최근에 어떤 외국 선박 대형 컨테이너를 싣고 지나가던 외국의 화물선이 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그 다리를 건드려 버려 가지고 다리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 가지고 물류가 마비돼 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입니다. 자, 그것도 제가 1년 전에 여행할 때 통과를 했는데요. 자,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쪽 방향입니다. 성수대교 남단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뚝섬 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정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더 와이어입니다. 더 와이어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영화 제목이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실제 관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안 들어보신 영화 제목도 있으실 텐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또는 영화 제목은 들어봤지만 보지는 못했다. 세 번째가 아예 제목도 못 들어봤다. 이 세 가지 삼중택일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더 와이어라는 영화가 메릴랜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그 남쪽에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가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될 때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와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가 땅을 좀씩 기부해 가지고 동서 길이 각각 16km 길이의 그 면적이 조성돼서 그곳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미국의 수도가 북부에 있냐, 북부인 뉴욕 또 필라델피아에 있냐, 뉴욕주의 뉴욕시,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라델피아 모두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왜 미국의 수도가 북부에 있냐라고 남부에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중립지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24년 전 1800년경에 미국 북부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와 미국의 남부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각각 땅을 일부씩 기부를 해서 조성된 가로 세로 길이 약 16km 정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면적이 조성돼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됐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224년 전 1800년 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부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남부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바로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지금까지 배출된 45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특히 미국 건국 초창기에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 주 출신입니다. 버지니아 명칭의 요래는 영국의 처녀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처녀 여왕, 처녀를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죠. 처녀가 개척한 땅이다 해서 이하는 뭐뭐의 땅이랍니다. 콜럼부스가 개척한 땅을 콜럼비아라고 하듯이 처녀 여왕 버진, 처녀가 개척한 땅이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칭합니다. 자, 그 버지니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처녀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개척한 땅이라 해서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그것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배출된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초창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아까 영화 쇼생크 탈출의 배경인 오하이오주가 대통령을 7명 배출해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했고요.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 8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초창기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 주 출신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모두 다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그 뒤로도 4명의 대통령이 추가로 버지니아주 출신이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버지니아주가 대통령을 8명 배출함으로써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입니다.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남북의 분단을 막은 남북전쟁의 영웅,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남부의 분리를 막아낸 남북통합의 영웅,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인데요. 그 링컨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링컨이 바로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 즉 버지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 주에서 출생했고 소년 시절은 인디애나 주로 옮겼다가 청년 시절 이후에 정치 활동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하셨는데요. 자, 영화는 버지니아 주를 배경으로 한 게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 그 다음에 또 그 서쪽에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주 이름을 딱 들으면 뭐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이름을 들으면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왠지 낭만적으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그런데 그 낭만적인 느낌과는 달리, 자, 지하철 7호선, 7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청담대교 2층 다리입니다.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은 일반 차량이 통과하는 2층 다리가 청담대교고요.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 영동대교 남단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방향 청담대교 남단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계속 힘차게 질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게 최대 1시간 50분 정도 촬영이 되니까 이제 잠실 나들목에 도착하면 약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촬영이 돼서 용량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스트 버지니아는 굉장히 주의 명칭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명칭 느낌과는 달리 그곳은 산맥과 석탄 산업이 발전이 됐습니다. 석탄 채굴, 강원도 태백 정선 탄광이 연상이 되시죠. 석탄 산업이 발전된 곳이 웨스트 버지니아인데요. 낭만적인 그 어감과는 달리 석탄 산업입니다. 막장, 석탄의 채굴, 광구, 그곳을 또 땅굴이죠. 땅굴을 막장이라 하는데, 인생 막장 드라마라는 게 거기서 어원이 됐죠. 자, 웨스트 버지니아는 석탄 산업이 발전이 됐고,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뭐냐면 제목이 데드 캠프입니다. 저는 연상법으로 암기를 합니다. 연상법으로. 석탄 산업, 거기서 채굴 현장 땅굴이 무너지면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석탄 산업이 발전된 웨스트 버지니아는 그 땅굴이 죽음의 캠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데드 캠프, 이런 식으로 저는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암기를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50개 주를 대표하는 영화를 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상법으로 비슷한 상황을 연상해 가면서 암기하는 저의 독특한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니까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웨스트 버지니아 석탄 산업이 발전됐고, 그래서 석탄을 채굴하다가 땅굴에서 광구, 땅굴이 붕괴되면 죽을 수 있어서 죽음의 캠프, 데드 캠프, 제목이 데드 캠프 영화가 웨스트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곳은 청담대교 남단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청담대교 북단 방향 뚝섬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동쪽 방향에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청담대교 남단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데드 캠프입니다. 죽음의 캠프, 데드 캠프.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가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제목 들어보셨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노스 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그 남쪽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노트북. 이건 제가 어떻게 연상법으로 암기를 했을까요? 연상법을 저의 나름대로 독특한 기억법이 연상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노스 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제목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를 암기했고, 또 어떻게 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영화 노트북을 암기했을까요? 저 연상법의 구체적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남북한 분단 국가인데요.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분단됐다라고 연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해킹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해킹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대부분 다양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부분의 홈페이지도 해킹했다고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해킹 전문 조직이다 보니까 노스 코리아 북한은 노스 캐롤라이나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킹을 노스 코리아 북한이 잘하듯이 노스 캐롤라이나도 해킹을 잘하니까 해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영화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입니다. 그러면 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영화 제목이 노트북이냐? 우리 남한의 노트북들을 북한 해킹 조직이 해킹한다 이런 의미죠. 남한에서 대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또는 개인이 노트북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 그걸 해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노트북, 즉 사우스 코리아의 노트북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대표 영화 노트북으로 연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암기합니다. 연상법으로.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영화 노트북입니다. 자, 저의 연상법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남쪽에 바로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영화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에서 1996년에 애틀란타 하계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마라톤에서 국민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가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2등 은메달을 획득했죠. 그보다 4년 앞선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이봉주 선수가 1등하고 불과 3초 차이로 2등을 하는 통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입니다. 자, 그곳 출신의 미국의 대통령이 계시죠. 현재도 생존해 계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1924년 11월 생이신데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되면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 나이가 만 100세입니다. 탄생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부인께서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올해 만 100세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암투병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100세입니다. 그 전에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랭킹 1위가 그 전에는 2018년에 사망하신 제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그분도 1924년생인데요. 2018년에 사망하실 때 만 94세 4개월이었습니다. 만 94세 4개월. 그게 가장 최장수였는데 그 기록을 깨신 분이 지금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